네, 뭐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면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먼저 질문 좀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하긴 한데 그 처음에 이제 1895년도에 이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엑스레이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엑스레이를 만든 다음에 세브란스에는 1912년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돼서 이게 선교사분들이 여기에 이제 엑스레이를 처음 기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엑스레이에서 이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등판 이렇게 되고 찍는 거랑 이런 식으로 해서 12년도부터 대정 1년이랬는데 사실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고 이때부터 엑스레이를 세브란스에서 이제 치료관의 진단을 시작하기로 했고 이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엑스레이 기계가 들어온 그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1937년도에 이분이 이제 송기정 선수, 고 송기정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그 이때 1937년도에 그 마라톤 하던 이 시절에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세브란스 교수님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최초겠죠. 최초로 일본에서 수마쭈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스페셜 폴렉스라는 요렇게 생긴 이제 치료용 방사선이 세브란스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치료를 조금 시도했었던 이런 역사가 있는 기계입니다. 그러다가 연쇄암세타가 생긴 게 이제 1969년도에 연쇄암세타가 생기면서 지금의 방사선 치료 기계랑 비슷하게 생긴 이런 환자분이 누워 있고 여기서부터 엑스레이 방사선이 이렇게 나와서 치료를 하는 이런 기계가 도입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1972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제 선형가속기라고 부르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방사선 치료기와 같은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기계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연쇄암스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고, 요 비슷한 시기쯤에 1970년도에 여기 요쪽 방입니다. 요쪽 방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최초로 내시경이 요쪽 방에서 시행이 됐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현장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요 기계는 1985년도까지 이제 사용을 하고 이때 기계가 폐기 처분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가르쳐줬던 스승 교수님들이 아직까지 계신 교수님도 있고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도 있고 해서 이 기계를 놓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 기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김경 교수님,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 표현으로는 이 기계가 처음 들어와서 기계가 가동돼서 환자분들 치료하는 거를 보면서 그 본인 그 교수님의 표현인데 내가 혀로 핥더라도 이 기계를 핥고 싶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로 봤을 때 그냥 역사적인 그런 기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슷한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런 강내 치료라고 해서 자궁경부암 치료하는 기계도 들어오고 혀에 생긴 암인데 이렇게 바늘로 혀에다가 이렇게 그 방사선에 나오는 바늘 같은 걸 혀에다 찔러서 치료를 해서 이제 완치됐다고 또 이 환자분과 이 교수님께서 같이 기념사진도 찍으셨고, 여기 계신 분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노성훈 교수님, 위암 수술하신 노성훈 교수님인데 이때 86년도에 이분은 이제 방사선 치료하시는 교수님이시고요. 수술하신 교수님인데 위암 수술하고 나서 배 안에다가 직접 방사선을 치료하는 뭐 이런 수술 중 방사선 치료도 이제 거의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많이 얘기 들었으니까 방사선 수술해서 이제 레디오 서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 종양이 있을 때 이렇게 뭐 뇌를 그 두개골을 잘라내서 수술하는 거 말고 방사선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기술도 87년도에 저희가 이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담도라고 하는데 담도가 막혔을 때 담도 안까지 방사선 치료 기구를 집어넣어서 하는 치료도 이때 이제 80년대에 다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폐암 환자에서 폐에다가 직접 방사선 나오는 그 동위원소들을 심는 그런 시술도 90년도에 했었고,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앉아서 뒷분들이 계시니까 많은 업적들을 이렇게 연산스타 방선조약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많은 것들을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암센터 해갖고 이때 이렇게 단체로 사진도 찍고 해서 막 상도 받고 뭐 이런 역사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치료가 3차원 조용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계속 제가 우리나라 최초라고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때 94년도에 처음으로 3차원 조형 입체 조형 방사선 치료라는 거를 요 건물 지하 2층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뭐 오신 분들 설명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역사적인 게 있었고, 뭐 CT를 이용한 설계하는 것도 저희가 최초로 시행을 했고,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시도를 했었고, 이때 당시에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치료받았던 그 환자분이신데, 여기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이거를 같이 이렇게 치료를 하고 뭐 교수님들이랑 같이 기념사정을 찍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 이 동아일보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뭐 세브란스 연사암센터 참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저희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신문도 내주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안구종양에서 치료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돼 있죠. 국내 첫 시행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기계도 들어와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많이 들어보신 토모테라피 같은 기계도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CT도 예뻐지고 다른 기계들도 굉장히 예뻐진 상태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것만 살펴보면 94년도에 최근도 아니죠. 10년 전이니까 18년인가요? 이때 뭐 저희가 3차 입체조형 치료라는 거를 처음 시도를 했고, 2002년도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처음 들여왔고, 2006년도부터 토모테라피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또 더 비슷하게 발전된 형태의 기계들을 하고 있어서, 적어도 세브란스 연산스타 방사선조형학과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절대적으로 세계 수준에서 뒤지지 않는 비슷한 수준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은 확실하게 제가 방사선조형학과 의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일방적인 강의가 되는데 중간중간에 궁금하시면 여쭤보세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암을 치료를 하냐. 그래서 방사선이 들어가면 암세포가 이렇게 깨집니다. 죽고 멈추거나 죽거나 깨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암세포를 죽이게 돼 있고, 그 효과적인 암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암을 잘 죽고 후유증을 적게 하는 게 이제 저희 치료의 목표가 되겠는데, 방사선 치료도 역시 암에는 방사선을 가능한 많이 줘서 죽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주변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을 가장 적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방사선 치료하는 의사의 최종 목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할 때는 저희가 이제 방사선 치료랑 항암제만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완치를 목표로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수술이 주인공이 되고 방사선 치료랑 항암제가 같이 보조 역할을 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완치를 목표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로서는 뭐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없어도 예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다리가 이렇게 골전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러지거나 이런 일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치료 기계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이건 내부 치료기라는 거여서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분들은 이제 기계, 그 몸 안으로 뭔가를 기구를 삽입해서 치료를 하고, 이건 외부 방사선 치료인데 이렇게 누워 계시면 방사선이 나와서 치료를 하는데, 제가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이게 방사선이, 제가 이렇게 사람이 옆에 서 있어도 안전합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 갖고 계신 것 중에 이제
내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내 몸 안에서 방사선이 막 나와서 주변에 가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갑상선암 치료할 때 하는 동위원소고, 이런 외부 방사선 치료랑 내부 방사선 치료 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하게, 물론 지금 방사선이 안 나오게끔 저희가 다 그 오프를 시켜놓은 상태로 서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합니다. 옆에 가 있어도 상관없고 만져도 되고. 치료는 이렇게 오래 합니다. 한 달 하고, 보통 한 달 넘게 하죠. 그렇게 한 달 넘게 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 한 달 동안에 치료해야 될 방사선 양을 하루에 주면은 암도 죽습니다. 암이 확실히 죽습니다. 죽는데 그 옆에 있는 정상 세포들도 다 동시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게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정상 세포들은 암 세포보다 훨씬 더 회복을 잘하고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거의 한 달 동안 치료를 하는데, 이게 가장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매번 병원에 와서 치료는 한 10분 정도 받고 가시는데, 그것 때문에 매번 병원에 와야 되니까 귀찮아 하시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 정상세포 손상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뭐 이건 뭐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모의조준이라고 해서 저희가 CT를 이렇게 찍습니다. 찍으면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다 영상이 쫙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설계할 때 이제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환자분들 설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환자분들은 이때 집에 계시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내가 택지비도 내고 돈도 내는데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 쉬시는 동안 저는 열심히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치료할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막 그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간, 신장, 장 뭐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방사선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뭐 대략 간이 이렇게 콩팥이 있고 여기 이렇게 뭐 치료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환자분은 치료 방향을 5개의 방향에서 방사선을 쏘고, 그렇게 봤더니 뭐 이런 식의 모양새가 생기고, 주변에 뭐 간이 들어가는 방사선의 양, 콩팥이 들어가는 방사선의 양,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진 한계설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치료하기 전에 실제로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거랑 실제 환자분의 몸에서 제대로 진짜로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설계에 맞춰 가지고 치료가 되고, 거의 뭐 한 달 정도 치료 기간 동안에 매번 같은 자세로 치료를 하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만나 가지고 치료 중에 무슨 힘드신 거 없으신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방사선 치료 중간에 생긴 후유증 때문에 뭐 제가 특별히 뭐 드릴 약이라든지 뭐 대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완료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급성, 독성은 방사선 치료 중에 발생하는데 대부분 이제 점막들에서 생깁니다. 입안을 치료할 때는 구강염증이 생기고, 장을 치료할 때는 장에 염증이 생겨서 설사가 나고 구역주도 나고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치료 끝나면 대부분 한 2주에서 한 달 있으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잘 참는다기보다 약을, 진통제를 복용하시면서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픈 거를 잘 참는 게 그 병도 잘 치료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 드리면 제 앞에서는 알겠다고 해서 가져가,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약 안 먹었다고 해서, 아픈데 왜 안 드시냐면, 이게 잘 참아야지 잘 낫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드십시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급성 기간은, 아픈 기간을 어떻게든지 잘 넘기시는 게 좋고, 만성 독성은 이게 이제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의사로서도 굉장히 마음 아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안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글쎄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뭐 방사선 치료 때문에 6개월이 지나서 후유증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직장암을 하는데, 직장암 하고 나서 이제 생기는 그 장이 이제 구멍이 나는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100%가 아니라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생겨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만성부작용은 한 번 생기면 잘 안 돌아오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다시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치 못한 그 치료 비용과 고생하는 면,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아파하시죠. 그래서 이런 거가 안 생기도록 아무튼 굉장히 아까 그 컴퓨터에서 저희가 설계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마치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하듯이 방사치료 설계를 잘 해야지 이런 후유증 같은 것이 가장 없게끔 이렇게 치료를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치료라는 것은, 암치료라는 게 방사치료 하나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닌 거는 다 아실 테고, 이게 수술과 항암제, 방사치료 이 3박자가 잘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간혹 이제 저희가 이제 외과 선생님이랑 항암자진 선생님이랑 저랑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냥 전화나 아니면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치료 방침을 같이 그러니까 의견을 나누고, 일주일에 2번씩은 아침 7시 반에 만나가지고 새로 오신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병이 재발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대장암 클리닉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점심시간에 저희가 다학제 클리닉이라고 해서 또 다 같이 모여서 또 의견 나눠서 결정 짓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어느 한 기술이 발전됐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술의 기술도 발전이 돼야 되고, 약제도 많이 발전이 돼야 되고, 방사치료 기술도 잘 발전이 돼서 3박자가 잘 맞고, 저는 5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환자분이랑 보호자분 그리고 의료진과의 박자도 잘 맞아야 됩니다. 맞아요. 환자하고 의료진하고 보호자하고 같이 맞아서 잘 서로 맞추면은 의사도 경험을 사고 서로가 이러는 건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 얘기 끝에 얘기하는데, 저 방사선 치료를 너무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러 가면 또 안 좋다고 방송에서 나오더라고. 네, 예. 그거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환자들을 보면은 본인 보호자 이 말을 잘 들어놔야 나도 의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 자체도 의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 맞춰야 됩니다.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 사진 제가 항상 뭐 어디 가서도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이렇게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의 그림자를 내는, 저랑 저한테 이제 제가 진료할 때 보통 저희가 뭐 핑계 같지만은 어쩔 수 없이 5분 이내에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뭐 잘 아실 텐데요.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환자분의 생각이랑 마음을 제가 이렇게 딱 접수를 해야 되고, 제 생각도 빨리 전달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저희가 같이 잘 의견을 맞춰야지만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